항상 여가 시간에 커피 한 잔을 하며 다른 분들의 사연을 즐겨 듣다가 오늘은 모처럼 주말인데 시간이 남아 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해요. 저는 30대 초반 나이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 둘도 없이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와 결혼해서 영원히 백년해로 하며 행복하게 살 줄로만 알았어요. 저와 1살 차이 나는 그 남자와 만나서 아무래도 둘 다 나이가 있으니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지방에서 올라와 대학을 졸업한 뒤로 혼자 지내며 직장 생활을 하던 중이었죠. 조금은 내성적인 성격의 서울살이가 만만치 않았고 사실 회사 다니면서도 주위의 사람들을 많이 사귀지 못하고 거의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고향 친구가 남자 한번 만나볼 생각 없냐 하길래 일단 거절했어요. 저는 서울 생활 적응하는 것 자체로 힘들었기 때문에 연애를 시작할 만큼 말랑말랑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이 남자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다는 친구의 말에 믿져야 본전이다 싶어서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별 생각 없이 만난 그 남자는 당시에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기만 했던 제게 백마탄 왕자님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저와는 달리 훨씬 좋은 직업과 훨씬 좋은 대학 학벌을 갖고 있었고 일단 서울에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지방에 사시고 저 혼자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 집이 있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부러웠고 우리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분의 차이가 느껴지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정말 다행히 이 남자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저를 좋아해 주었고 당시에 월세와 생활비 그리고 적금 붓고 나면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결코 연애할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일단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남자친구가 데이트 비용을 저보다 훨씬 많이 썼어요. 제가 혼자 자취하고 살면서 나름대로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저한테 데이트 비용으로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남자가 조금 더 내고 여유 있는 사람이 데이트 비용 부담을 더해도 상관이 없다고는 하지만 저도 마냥 얻어먹으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한번 밥을 얻어먹으면 제가 커피와 디저트라도 사야 조금 마음이 편해졌고 기념일에 선물을 받으면 저도 뭔가 해줘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힘들었죠. 어쨌건 저는 열심히 제 나름대로 돈을 모아서 정부 대출 조금 받아 전세로 집을 옮길 수 있었고 조금 더 낡은 건물이라 불편한 점도 많았지만 제 힘으로 돈을 모아서 장만한 전셋집이었기에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물론 아직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상황이 좋아지니까 남자친구에게 제가 어울리는 여자가 되어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겨우 월세 탈출해서 전세 살기 시작했을 뿐인데 한숨 돌렸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 남자친구가 갑자기 제게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우리 벌써 사귄 지 2년도 넘었는데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아. 너가 혼자 사느라 고생하는 모습 지켜보는 것도 힘들고 그냥 나만 믿고 우리 결혼 준비 시작하자. 남자친구가 저와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너무 기쁘고 가슴이 터져버릴 것처럼 행복했지만 한편으론 마음 한구석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결혼 준비가 생각보다 너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이 남자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직 되지 못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슬프고 불행하게만 느껴졌어요. 정말 못난 마음이지만 왜 우리 집은 부모님이 서울에서 살지 않았을까? 내가 자취를 안 했으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모을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집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라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못난 생각이 저도 모르게 자꾸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출퇴근하며 집 근처 부동산도 기웃거리고 인터넷으로 다른 동네에 있는 집들은 대체 얼마쯤이나 하는지 검색해보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집은 도저히 제가 결혼한다고 해서 목돈을 달라고 손 벌릴 처지가 아니었기에 정말 제 힘으로 모든 걸 해야 했어요. 남자친구가 집은 알아서 해올 테니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서울에 집값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만큼 비싼 집을 해오면 저 역시도 혼수나 다른 것들을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해가야 할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는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도 있고 결혼한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도와주실 것 같으니 신혼집은 30평대 아파트로 생각 중이라 제게 말을 했습니다. 저 진짜 서울에서 취업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모아놓은 돈이라고는 원룸 보증금에 들어간 5천만 원, 그리고 전세금 대출 8천만 원에 예금 800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나마 전세금 대출 8천만 원은 지금 사는 집에서 나오게 되면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죠. 사실상 5천만 원 조금 넘는 돈을 가지고 결혼 준비를 해야 하는데 상대방에서 수억이 훌쩍 넘는 아파트를 해온다고 너무나 쉽게 말을 하니까 제가 너무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양가 부모님들의 얼굴도 못 본 상태에서 신혼집으로는 어느 동네가 좋을 것 같냐고 물어보는 남자친구의 질문을 들으며 그냥 아무 말 못하고 웃기만 했어요. 대충 남자친구가 이야기하는 아파트를 집에 와서 조사해보니 기본적으로 7, 8억이고 조금 연식이 짧은 아파트는 10억을 넘어가기도 하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얼마가 있는지 알 수 없고 그쪽 부모님들이 결혼할 때 얼마나 보태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대충 그 정도 예산으로 집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숨이 턱 막히고 솔직히 그 정도 좋은 집을 해오면 내가 혼수를 채우기 힘들 것 같다고 말을 한 적도 있는데 남자친구는 그게 뭐가 문제냐며 우리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되니깐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다독여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자친구가 예비 시부모님한테 먼저 인사를 하러 가자고 해서 저는 긴장을 했지만 나름대로 용기를 내어 찾아갔어요. 남자친구가 고급스러운 식당을 예약해서 그곳에서 만났는데 너무 긴장을 많이 하다 보니 음식은 무슨 맛이었는지 뭐가 나왔는지 기억도 나질 않네요. 어머님 첫인상이 좀 차가워 보였지만 대화를 조금 나누다 보니 생각보다 분위기가 괜찮아서 저도 조금 마음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저에 대한 질문에 대답도 성심성의껏 해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어떤 대학을 나와서 지금 현재 어느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 전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날은 정말 분위기가 나름대로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저보고 젊은 아가씨가 생활력도 있고 대단하다 칭찬도 해주셨고 식사 자리 다 끝나고 헤어지기 전에 어머님이 제 연락처를 물어보셔서 알려드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이 저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다며 앞으로 아무 문제 없이 결혼 준비 시작해도 되겠다고 조만간 시간 내서 저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가자 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쉽게 결혼을 하는 게 맞나?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너 같은 여자한테 내 아들 못 준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일이 풀리는 것 같아 얼떨떨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연락처를 받아갔던 어머님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에 한번 와보고 싶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데려오면 부담스러울 테니 혼자 조용히 와서 집 구경 좀 하고 싶다 하시는데 자꾸 누추한 제 원룸에 오신다고 하니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한테는 말하지 말라 하셨고 주말에 오신다고 해서 저는 작은 집이지만 청소도 하고 제 나름대로 어머님 맞을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평소 집에서 뭘 많이 해먹지도 않는데 원두커피와 간단한 다과 그리고 과일까지 사다 놓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약속한 날이 되었고 오후 2시에 어머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어쩐지 2시 반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라도 드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제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너희 집이 대체 어디니? 알려준 주소로 찾아오긴 했는데 도저히 집이 보이질 않는구나. 어머님께서 이 근처까지 찾아오셨지만 저희 집을 못 찾겠다 하시는 겁니다. 사실 원룸촌이라는 게 전부 그 건물이 그 건물처럼 보여서 처음 오는 사람들은 헷갈릴 법도 할 것 같았어요. 제가 뛰어내려가서 어머님을 맞이했고 선물이라며 방향제랑 티슈를 사오셨더라고요. 그걸 받아들고 저희 집인 3층까지 계단을 걸어 올라오는데 어머님이 제 뒤를 따라오시면서 여기가 보증금이 얼만지 제가 전세인지 월세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잠시 후에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내부를 본 순간 어머님의 표정이 정말로 순식간에 굳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주방 겸 작은 것이라나 그리고 얇은 미닫이 문으로 나뉘어진 작은 방 하나와 사람 하나 들어가면 꽉 차는 화장실이 저희 집의 전부였죠. 10평도 안 되는 집을 이리저리 둘러보시며 어머님이 한숨을 푹푹 쉬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서울에 아직도 이런 집이 있네. 아휴. 화장실에는 욕조도 없고 아니 욕조 들어갈 공간도 없구나. 너희 집에 물은 잘 나오니? 마치 집 보러 부동산에서 나온 사람 마냥 볼 것도 없는 저희 집 이곳저곳을 열어보고 살펴보고 다니셨어요.
저는 뻘쭘하게 현관 앞 거실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서 자취를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대체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지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대출의 도움을 좀 받긴 했어도 그동안 제가 열심히 아끼고 돈을 모아서 전셋집을 장만한 것 아닙니까? 당장 결혼을 하기엔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을 다 감안해 주셔서 열심히 사는 지금의 모습과 결혼하고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 주실 줄 알았어요. 한참을 굳은 표정으로 저희 집을 뒤져보던 어머님이 결국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비수처럼 꽂혀 있습니다. 솔직히 내가 그때 이야기하는 거 듣고 나서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직접 내 눈으로 보니 생각보다 더 심각하네. 진짜 너 생각에는 너가 우리 아들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냥 어머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만 있었어요. 얼마 전부터 남자친구가 어머님 아버님에게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면서 신혼집 사는데 돈을 보태달란 소리를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5억 정도는 부모님이 보태주기로 하셨다는데 정작 저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해주실 수 있냐고 물으시길래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보고 가진 전 재산이 대체 얼마냐고 물으셔서 이 집 보증금 포함해서 6천만 원 정도가 전부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심각한 얼굴로 한숨을 푹 쉬셨어요. 너 그 돈으로 혼수도 못 채워오겠다. 우리 쪽에서 이 정도 성의를 보였으면 너도 최소 2, 3억은 들고 와야 하는 거 아니니? 그래야 아파트도 공동명의를 하던 말던 할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대체 뭘 보고 너랑 결혼하겠다고 하는지 몰라도 이 정도로 차이가 나면 결혼해서도 나중에 잘 못 살아. 사실 저도 염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아파트 공동명의는 정말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해달라고 할 엄두조차 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제 능력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요. 주위 제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결혼할 때 여자가 그렇게까지 돈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들 말을 하지만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온다고 하는데 똑같이 맞춰가진 못해도 기본은 해가야 할 거 아닙니까? 차라리 남자친구도 저처럼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작은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자고 말을 했더라면 제가 이 정도로 부담을 심하게 느끼진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최소한 내가 너희들한테 집을 사주기로 했으면 집값을 보태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너희 쪽에서 인테리어라도 새로 해주고 혼수 정도는 채워서 해올 수 있어야지. 너희 부모님도 도와줄 형편이 전혀 안 되신다며? 그럼 너라도 일찌감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돈을 모았어야지. 어쩌다 보니 제가 혼나고 있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부터는 결혼이고 뭐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리 많지 않은 월급을 쪼개 살면서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얼마 전 전세로 옮기고 나도 조금이나마 발전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애들 소꿉장난하는 수준으로 보이셨겠죠. 너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건 아니다 싶지 않니? 그냥 두 사람 헤어지고 서로 조건 맞는 상대 찾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갑자기 헤어지라고 하니까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요.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나 진짜 결혼하게 되는 건가 면사포 입은 내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진 돈이 없다는 이유로 헤어지라고 하시니 진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돌리고만 싶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어머님한테 잘못했다고 내가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지금까지도 돈 펑펑 쓰고 할 거다 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앞으로 사람이 달라지겠냐며 자긴 못 믿겠다고 제게서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너는 이게 지금 말로 때우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됐다 됐어. 너도 너희 집에서 귀한 딸일 텐데 내가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아무튼 결혼은 없던 일로 만들 테니까 너도 일찌감치 마음 접고 다른 인연 찾아봐라. 나중에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너도 내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다. 무릎 꿇고 싹싹 빌라는 말이 제게는 너무 큰 모멸감으로 다가왔고 그때 이 결혼은 절대 못할 것 같다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그쪽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으나 바로 다음날 남자친구가 연락을 하더니 제게 미안하다며
아무래도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는 말로 제게 이별을 전해왔습니다. 정말 그때에 받은 충격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너무 어렸구나. 결혼이란 걸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나같이 가진 거 없는 사람은 결혼할 생각이 아니라 돈을 벌고 성공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며칠 동안 끊임없이 하면서 스스로 자책을 하고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는 게 무서워졌고 제가 스스로 성공하기 전까진 그 어떤 다른 사람도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먹는 거 입는 것 다 아껴가며 필사적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남들처럼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한 번에 크게 불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던 집 보증금까지 빼서 코인 투자를 할까 고민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쪽에는 아는 지식도 없고 그 돈까지 날려버리면 정말 힘들어질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대신 퇴근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에 그 당시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유튜브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죠. 밥을 먹으면서도 유튜브를 보고 출퇴근을 하면서도 유튜브로 사연을 듣는다거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유튜브와 함께하고 있는데 나라고 왜 이걸로 돈을 벌지 말란 법이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목표는 한 달에 100만 원을 유튜브로 벌어보자는 생각이었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짧은 시간에 촬영을 마치고 편집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먹방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제 얼굴이 나올 필요도 없고 입만 나와도 되니까 유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해서 제가 먹는 모습을 촬영해서 업로드를 시작했죠. 처음 한 달 정도는 조회수가 100도 나오지 않고 가끔 댓글이 달리더라도 좋지 않은 악플이 달리곤 했었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봐주기 시작하면서 엄청 빠르게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가고 조금 웃기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저도 제 유튜브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처음 영상을 올리고 단 6개월 만에 구독자가 30만 명이 넘어갔고 1년이 되기도 전에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한 가지 웃긴 건 구독자의 대부분이 외국인들이라 한국에서는 그 누구도 제 채널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이제는 저도 아예 자막을 영어로 달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립니다. 구독자가 50만이 넘고 유튜브로 버는 한 달 수익이 제가 회사 다니며 버는 연봉을 앞지르기 시작했을 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이 일에 뛰어들기 시작했죠. 국내 대기업 식품회사와 심지어 외국에 있는 회사들까지 협업 제안이 들어와서 이미 광고도 수차례나 촬영했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돈을 벌었어요. 정말 좋은 점은 제가 얼굴이 전혀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아무도 저를 못 알아보고 평범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혼자 살기에 정말 과분할 정도로 깔끔한 아파트를 사서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었고 집 근처에 촬영용 스튜디오도 만들어서 편집자 직원 1명과 매일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얼떨떨하고 아침에 잠에서 깨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처럼 꿈만 같아요. 그저 한 달에 100만 원만 더 벌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어느새 내 집 마련도 하고 평생 일을 해도 벌지 못하는 큰 돈을 벌게 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면 제가 버는 돈은 전부 세무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소득신고가 들어가고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도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어요. 평소에는 원체 제가 조용한 성격이라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제 집을 갖게 되니 누군가에게라도 자랑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인테리어 공사가 다 끝났을 때 인스타그램에 집 사진 몇 장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걸 보고 예전에 헤어졌던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뜬금없게도 잘 지내냐고 안부를 묻고는 한참 동안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제게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냐고 묻더군요. 너와 헤어진 뒤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일만 하면서 살았다고 이야기했더니 제가 그럴 줄 알고 있었답니다. 사실 그때 우리 부모님이 반대해서 너랑 결혼은 못하겠다 싶었는데 지금은 부모님 생각도 많이 바뀌셨어.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헤어진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솔직히 제가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도 나이가 이제 30이 훌쩍 넘었고 예전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의 제가 아니잖아요.
사는 집이 바뀌었으니 사람도 좀 바뀌었고 인생이 그렇게나 쓰고 힘들게 만들었던 원인인 남자친구가 이제 와서 갑자기 제게 연락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사실 처음부터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번호를 차단해버리고 싶었지만 솔직히 사람 마음이란 게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싶더라고요. 주말에 자기 부모님과 함께 저를 보러 근처에 오겠다 하길래 그러라고 했어요. 몇 년 전 맨바닥에 무릎 꿇게 하고 비참하게 그대로 가버렸던 그분들을 이제 다시 만나면 과연 제게 어떻게 대할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주말이 되어 약속한 시간이 되었고 이번에는 예전처럼 늦지 않고 제 시간에 도착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근처에 도착했다고 연락이 오길래 일단 들어오지 말고 근처의 카페에서 보자고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던 어머님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라지셨어요. 너 여기 사니? 너 혼자서 살아? 월세? 전세? 아니 자가라고? 그리고 몇 년 만에 만난 전 남자친구는 그 사이에 훨씬 늙고 머리도 좀 벗겨진 것 같아서 전혀 반갑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죽고 못 살 정도로 좋아했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그 몇 년 사이에 제가 남자 보는 기준이 많이 바뀌었나 싶을 정도로 오랜만에 만났음에도 전혀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오랜만이라며 못 본 사이에 얼굴도 예뻐지고 환해졌다는 이야기를 그쪽 부모님이 하시면서 진작에 제가 이렇게 잘 될 줄 알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적당히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이며 거짓 웃음으로 맞이했습니다. 사실 같은 공간에 그분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는데 조금 웃기긴 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처음 저희 두 사람을 소개시켜줬던 친구에게 남자친구 식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전해 듣곤 했습니다. 저와 헤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전문직 여성부터 집안 좋은 여자들까지 많은 여자들과 중매를 받지만 전부 성사되지 않았다고 해요. 서로 조건을 맞추다가 파토나는 일도 많았고 괜찮다 싶으면 상대방 여자 쪽에서 거절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결혼할 상대를 구하지 못하자 그쪽 집에서 가진 돈으로 대출을 왕창 받아서 분당에 17억 주고 아파트를 사놨었는데 1년 만에 5억이 떨어지면서 손해만 왕창 보고 집을 다시 팔았다고 들었어요. 이래저래 아쉬워지니까 다시 저한테 연락을 한 것 같더라고요. 유정이한테 들었어. 너 나랑 헤어지고 하는 사업이 엄청 잘 된다면서? 무슨 일 하는지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절대 대답 안 해주더라. 당연히 제 친구도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회사 그만두었을 때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묻길래 하는 사업에 전념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말한 것이 전부였거든요. 아무튼 제가 요즘 이사도 하고 돈을 좀 번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저한테 다시 붙으려는 속셈이 너무나 눈에 보였어요. 전 남자친구의 엄마가 저한테 집이 너무 좋다고 아파트에 입주민들 밥 주는 곳이 있는 거 맞냐고 물어보더니 자기도 언젠간 한번 초대받아서 여기 밥을 먹어보고 싶다 하는 겁니다. 네? 저희 아파트에서 밥이요? 그걸 제가 왜요? 순간 본심을 숨기지 못하고 속내를 드러냈더니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저한테 그냥 예의상 한 말인데 뭘 그렇게 까칠하게 반응하냐면서 부모님이 여기까지 왔는데 집 구경이라도 좀 시켜달라고 했어요. 내가 오라고 했어. 오빠가 마음대로 부모님이랑 오겠다고 한 거잖아. 솔직히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내 앞에 나타난 건지 모르겠네. 그동안 나도 이야기 다 들었어. 이 여자 저 여자한테 까이니까 결국 나랑 다시 잘해보려고? 전곡을 찔렸는지 그쪽 부모님은 정말 얼굴이 터지기 직전으로 새빨개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남자친구에게 이젠 이런 일로 다신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얼굴이나 보려고 했던 건데 내 생각보다 더 별로네. 처음엔 너희 엄마한테 많이 상처받고 원망스럽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가 진짜 나쁜 놈이구나 싶더라. 앞으로 만날 일 없을 거야. 그리고 저는 집으로 혼자 돌아왔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엄청난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열심히 번 돈으로 이사를 해서 집이 새로 바뀐 것뿐인데 3년 만에 제 앞에 나타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잘해보려고 하는 게 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사실 정말 그때 제가 능력이 부족했던 것도 맞고 그쪽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못 믿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비겁하게 자기 부모한테 아무런 말 안 하고 있다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연락하는 전 남자친구에게 정말 모든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사실 저도 이 집에 들어오면서 은행 대출을 많이 받고 들어왔어요. 지금 당장은 저한테 멀쩡한 집이 생겼다고 어떻게 해볼 생각으로 기웃대는 것이겠지만 제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금방 예전처럼 다시 저를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생각해요. 평생 함께할 배우자라면 앞으로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노력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혼자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